그는 죽었다가 3분 뒤 다시 살아났다. 이건 신비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기록된 사실이다. 당신은 한 번쯤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마치 지금의 삶을 이미 한번 살아본 것 같은, 처음 가본 장소인데도 낯설지 않고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 꿈속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들을 보는 경험 말이다.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 생화학자 이언 스티븐스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연구하며 평생을 바쳤다. 그는 일부 인간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의 피를 얼게 만들 3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이야기가 끝나면 아마 쉽게 잠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단지 몸이 바뀌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허구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사례는 과학자들에 의해 실제로 문서화되었다. 생화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스티븐스는 40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했다. 그는 태어나기 전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아이들을 만났다. 그는 명성을 원하지 않았다. 오직 증거를 원했고 결국 그것을 찾아냈다. 그가 수집한 사례는 무려 0건. 모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었다. 윤회, 희망을 주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근원을 뒤흔드는 단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들은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은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수많은 이야기 중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한다. 그 첫 번째는 한 번도 마을 밖을 나가본 적 없는 소녀가 브뤼셀의 거리를 완벽히 알고 있었던 이야기다. 작고 창백하고 연약했던 소녀, 블랑슈콘. 그녀는 자주 병치레를 했다. 밤이면 약병, 플라스크, 약국, 그리고 약냄새에 시달리는 꿈을 꾸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블랑슈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블랑슈, 누구랑 이야기하니? 한 남자요. 그가 말하길 이걸 마시면 안 된대요. 그 남자는 누구니? 내 옆에 서 있어요. 그는 내가 스스로 치유할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요. 나는 브뤼셀의 약사예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겁이 났다. 고작 7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의사는 말했다. 과로와 환상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블랑슈는 약국의 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알 리 없는 곳이었다. 하얀 문이 있어요. 그녀가 덧붙였다. 직접 가보시면 알 거예요. 하지만 부모는 가지 않았다. 아이의 허튼 소리를 확인해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블랑슈는 자라면서도 그 기억을 잊지 못했다. 2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언니에게 말했다. 나 브뤼셀에 가야 해. 왜? 그곳을 직접 보고 싶어. 그들은 기차를 타고 브뤼셀에 도착했다. 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 옆을 걸었다. 그럼 네가 기억나는 대로 길을 안내해봐. 이쪽이야. 블랑슈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녀는 마치 이미 수천 번 그곳을 걸어본 사람처럼 익숙하고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그러다 한 골목에 접어들자 블랑슈가 갑자기 멈췄다. 그들 앞에는 오래된 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여기야. 그녀가 속삭였다. 하얀 문, 그리고 어릴 적 말했던 그 번호가 적힌 간판. 그 안에는 여전히 운영 중인 약국이 있었다.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블랑슈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낮게 말했다. 알고 있었어. 그냥 알고 있었어. 이언 스티븐스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다. 이 소녀는 한 번도 브뤼셀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곳을 정확히 묘사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기억이다. 그러나 블랑슈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스티븐슨의 방대한 기록 속에는 심지어 회의론자들조차 두려움에 떨게 만든 또 하나의 사례가 있었다. 2번의 삶을 살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 그녀의 이름은 로라 레이나였다. 프랑스의 한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난 로라는 매일같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하지만 어느 날 어린 로라가 신부조차 성호를 긋게 만들 말을 했다. 그녀는 조용히 부모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틀렸어요. 죽음 이후에도 사람은 다시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아버지는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하지만 소녀는 계속 말했다. 나는 이미 이곳에서 살았어요. 그땐 이름이 달랐을 뿐이에요. 처음엔 모두 아이의 상상이나 장난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로라가 성장할수록
그녀의 기억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생생해졌다. 그녀는 언덕 위에 있는 큰 집을 묘사했다. 아치형 창문이 있고 아래로는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 삶에서 나는 병에 걸렸어요. 피를 토했고 공원을 걸을 때마다 숨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 집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곳을 찾을 거예요. 세월이 흘러 로라는 간호학을 공부해 사람들을 치료하는 직업을 가졌다. 1913년 한 이탈리아 환자가 그녀를 초청했다. 그녀는 북부 이탈리아로 향했다. 따뜻한 공기, 산맥,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낯익은 감정. 주변의 모든 것이 이상할 만큼 익숙했다. 로라는 창문과 거리, 햇빛을 바라보며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여기, 전에 와본 적이 있어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가 꿈속에서 늘 말하던 그 집, 2층짜리 건물, 높고 둥근 아치형 창문이 있는 집. 그 집 앞에는 오래된 공원이 있었고 그 아래로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외쳤다. 그런 집을 알아요. 그들은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차가 길가에 멈추자 로라는 내리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앞에는 바로 그 집이 서 있었다. 하얀 석조 건물, 아치형 창문,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녀가 그림 속에서 그렸던 그대로의 공원. 여기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방이 익숙했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기억 속 그대로였다. 한쪽 구석에는 벽난로가 있었다. 로라는 손바닥으로 그 표면을 만지며 울기 시작했다. 여기서 내가 죽었어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나중에 조사 기록이 이를 확인했다. 그 집에는 지오바나 산티라는 젊은 여성이 살았다. 그녀는 22세의 나이에 폐질환으로 사망했다. 병의 종류도 창문의 높이도 집 아래의 공원도 모두 동일했다.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런 우연은 없다. 이언 스티븐스는 이렇게 썼다.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에게 묻게 한다. 기억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뇌의 기억,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기억이다. 그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과학자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실은 남았다. 한 소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리, 집, 고통, 죽음을 기억했다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안에도 다른 삶의 파편이 남아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때로 꿈속에서, 스쳐가는 시선 속에서,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깨어난다. 로라는 언제나 벽난로의 불빛을 기억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처음 가본 낯선 장소에서 갑자기 심장이 떨리는가? 마치 이미 그곳을 살아본 적이 있는 것처럼 이언 스티븐스는 평생 그 질문에 답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생사에 대한 모든 이해를 바꿔놓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자신의 죽음을 바깥에서 본 남자의 이야기. 그의 이름은 세르게이 도체프. 그는 병원에서 죽었다가 되살아났고 죽음의 저편에서 본 모든 것을 세상에 전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0세였다. 대학 2학년. 밝고 총명한 청년이었다. 모든 것은 복통에서 시작됐다. 처음엔 참을 수 있을 정도였지만 곧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변했다. 의사들은 이유를 알지 못했다. 모든 검사 결과에는 단 한 줄의 진단만 적혔다. 이상 없음. 하지만 그의 몸속에서는 무언가가 찢어지고 있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그를 부수는 듯한 고통. 그의 이름은 세르게이 도체프였다. 어느 밤 그는 병실에서 잠에서 깨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점점 모자라기 시작했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그는 간호사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고요함을 가르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따뜻하면서도 명령하듯 단호한 목소리였다. 작별을 구하라. 그 두 마디가 그의 머릿속에서 직접 울렸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멈췄다. 통증도 공포도 사라지고 오직 차가움과 어둠만이 남았다. 세르게이는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손을 뻗어봤지만 손가락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공허함이었다.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그는 직감했다. 나는 날고 있다. 아니, 나는 죽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이 있던 병실로 돌아와 있었다. 단 하나 달라진 것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피가 얼어붙었다. 침대 위에는 자신이 누워있었다. 창백한 얼굴, 푸르스름한 입술. 그는 몸을 만지려 했지만
손이 연기처럼 그대로 통과했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주변의 환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간호사도 오지 않았다. 이건 꿈이야. 분명 꿈이야. 그는 스스로 되뇌었다. 하지만 꿈이라면 이렇게 오래 지속될 리가 없었다. 복도로 나갔다. 정막, 희미한 불빛, 싸늘한 공기, 마치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듯했다. 세르게이는 병실을 벗어났다. 병원은 세트장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생명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여기는 그 사이의 세계다. 그는 목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볼 수 없었지만 그 말을 귀가 아니라 온 존재로 이해했다. 너는 몸을 떠났다. 이제 어디로 갈지 선택해야 한다. 그 순간 뒤에서 따뜻하면서도 불길한 어둠이 느껴졌다. 그가 이해했다. 저곳으로 가면 돌아올 수 없다. 그리고 그의 앞에 터널이 열렸다. 멀리 희미한 빛이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내딛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곧 평화로워졌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진 채 그는 날고 있었다. 빛은 점점 더 밝아졌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바닥도 벽도 없는 공간에 있었다. 오직 고요함과 거대한 존재감만이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질문이 울렸다. 너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그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인생 전체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가 한 모든 말, 행동, 선택들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다. 판단은 없었다. 오직 진실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죄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너는 정직하게 살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랑만이 유일하게 남는 힘이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사라졌다. 세르게이는 그 평화로운 곳에 머물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말했다. 돌아가야 한다. 바로잡아라. 이해하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그 순간 어둠이 다시 그를 감쌌다. 쾅 하는 소리, 번쩍이는 빛, 그리고 통증. 이번에는 실제의 육체적인 고통이었다. 세르게이는 눈을 떴다. 눈앞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의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외쳤다. 호흡이 돌아왔다. 심장이 뛰고 있다. 그는 돌아왔다. 의사들의 고함 소리 속에서 정신을 차린 그는 거친 공기가 목을 태우는 걸 느꼈다. 심장은 망치처럼 요동쳤다. 주변의 말들은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다. 나는 살아있다. 그는 떨고 있었다.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그는 이미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의사들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윗궤양이 터졌습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당신은 한때 죽어 있었습니다. 세르게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그는 잠들지 못했다.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너에게는 돌아올 허락이 주어졌다. 헛되이 쓰지 마라. 그는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세상이 얇아진 듯했고 소리는 더 크게 들렸으며 사람들은 마치 속이 비치는 것처럼 보였다. 의사들은 그의 빠른 회복에 놀랐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전의 삶, 과학, 논리, 계획, 그 모든 것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일하려 했고 공부하려 했으며 논문을 완성하려 애썼지만 매일 아침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왜? 그는 15년 동안 침묵했다. 그가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는 연구소를 떠났다. 그리고 작은 교회의 수의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저 수의였다. 밤이면 그는 촛불 옆에 앉아 고요함을 들으며 그때를 떠올렸다. 그곳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고통도 없었어요. 오직 빛과 사랑만이 있었죠. 그런데 이곳에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평생을 뛰고 있어요. 사람들은 웃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그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내가 죽었을 때 깨달았어요. 두려움에서 비롯된 모든 것은 이미 죽은 것이고 사랑에서 태어난 모든 것은 영원히 산다는 걸.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말 뒤에는 누구도 직접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 보았던 장면들의 조각이 조금씩 세르게이의 마음속으로 돌아왔다.
그는 경계가 없는 공간을 기억했다. 그는 인간이 아닌, 그러나 한없이 자비로운 시선을 기억했다. 그가 나의 천사였어요. 세르게이는 말했다. 그는 내 삶을 보여주었지만 나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해하게 했죠.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약속을 기억했다. 너는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이후 세르게이는 오직 그 사명을 위해 살았다.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는 똑같은 혼란과 두려움을 보았다. 그는 설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귀 기울였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변한 모습으로 교회를 떠났다. 신문은 그를 과학자에서 신부로 변한 남자라 불렀지만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단지 돌아와서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다는 걸 상기시키려는 사람일 뿐이에요. 어떤 이가 물었다. 만약 그 모든 게 그냥 꿈이었다면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그 꿈을 꾸고 싶습니다. 블랑슈, 로라, 세르게이, 세 사람,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운명.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같았다. 삶은 육체의 숨이 멎는 순간 끝나지 않는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블랑슈는 자신이 알 수 없던 약 냄새와 거리의 기억을 떠올렸고, 로라는 자신이 죽었던 집의 문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세르게이는 몸을 떠나 차가운, 움직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 모두는 확신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같은 건물의 또 다른 층일 뿐이다. 우리는 오르내리고, 잊고,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마침내 배운다. 몸이 없어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아마 그래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그토록 강하게 끌리는지도 모른다. 왜 처음 가본 도시가 낯설지 않을까? 왜 존재하지도 않았던 어린 시절의 향기가 우리를 울릴까? 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얼굴을 꿈속에서 알아볼 수 있을까? 이것은 상상이 아니다. 뇌보다 깊은 곳에 새겨진 기억이다. 때때로 그 기억이 깨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른다. 이언 스티븐스는 이렇게 썼다. 인간은 단 한 번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세계와 세계 사이를 여행하는 자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존재일 것이다. 길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는 잊혀진 나그네들. 그리고 세르게이는 덧붙였다. 저 너머에서 나는 한 가지 질문을 들었습니다. 너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어쩌면 그 질문은 우리가 매일 받는 것일지도 모른다. 살면서, 미워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리고 침묵할 때마다 죽기 직전 마지막 1초를 상상해보라. 그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떠올린다. 모든 얼굴, 모든 말, 모든 눈물. 그리고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을 이미 한 번 이상 겪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시금 아기의 몸으로 떨어진다. 다시 반복하고, 바로잡고, 배우고, 한 번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영원이다. 시간이 무한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끝없는 시도. 로라는 자신의 집을 찾았고, 블랑슈는 자신의 약국을 찾았다. 그리고 세르게이는 빛을 찾았다. 그렇다면 당신은? 혹시 당신 역시 이미 누군가로서 살아본 적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전 세계의 파편인지도 모른다. 때때로 그 세계가 우리를 부른다. 그리고 조용한 밤, 귀 기울여 잘 들으면 당신 자신의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기억한다.